디펜스 프라임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의 건강 악화가 불거졌고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프라임 이슈는 안개 속 중동 전세입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란 대통령이 헬기가 추락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차기 권력 구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 대다수가 보수 강경파입니다. 후계의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정치 체제를 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이제 통치할 수 있고 동원령이라든가 어떤 군부의 주요 인사를 보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권을 가진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50일 안에 이란 헌법에 50일 안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후보자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데 55살의 이제 모조타파 하메네이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신학대학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예요. 교수인데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막부에서 막강한 힘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후보자로는 현재 이제 대통령이 서거를 했으니까 권한대항으로 있는 이제 모함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두 차례 선거에 출마했고 서방과의 이제 핵 합의를 이제 이끌었던 사이드 잘리니 전 핵협상 수석 대표 등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라는 것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지만 그 이후에 최고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그 사람의 아들, 제가 첫 번째 소개했던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치라고는 하는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더 큰 거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슬람이라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정치 위에 종교가 있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여태까지 해왔고, 그다음에 아까 후속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란의 어떤 이제 혁명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가 지금 전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란이 이제 대통령이 사망을 했을 때 미국의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우리가 헬기 부품을 못 구했다. 그래서 사망했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이란이 극진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미국에서 이제 항공산업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를 통제를 가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무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이중 목적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1995년부터 이제 이란의 민간 항공기의 유지 보수를 막는 제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락한 이제 미국산 벨 212 헬기도 마찬가지 그때 이제 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 어떤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 권위주의 국가에서든 다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오늘 헬기가 떠야 돼요. 떠야 되는데 폭우라든가 폭풍이 온다는 게 사전에 예고가 되잖아요. 아무리 이제 형편없는 기상청이라 하더라도 예고가 되면 그걸 캔슬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다른 수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강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벨 212 헬기는 1972년 이후에 총 430건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미 그 중에 40% 가까운 162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일정을 강행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수리 보석의 어떤 이런 문제보다는 제가 보기엔 인재에 가깝다. 인재에 가깝고 어떤 그 이란 내 정치 지형에 꿈틀대고 있는 어떤 예. 변화가 엿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흥미로운 사진을 봤는데 지금 이란하고 미국 사이를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이란의 여성들이 그 옷도 자유롭게 입고 굉장히 막 서구적으로 하고 다니고 실제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다. 이런 사진을 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 운영하던 그런 무기 체계를 운영했던 나라입니다. 바로 F-14 통계. 거의 동맹 수준인데요. 그렇죠. 네. 거의 뭐 혈맹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독일이나 영국도 그 F-14 통켓을 원했지만 판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신 기체였고 전략 무기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수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켓을 이란에게 팔았다는 것은 이건 동맹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같이 가는 뭐 네. 혈맹이다. 그때는 이 왜 정도로 그게 볼수 있었죠. 가능했나요? 그때는 사실은 세속주의하고 이 서구화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노린 팔레비 왕조의 정책 때문이었고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소련을 견제해야 될 중동 쪽의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잘 맞아 떨어졌죠. 문제는 뭐냐면 팔레비 왕조가 사실 독재 왕정 국가를 운영을 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이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독재 국가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좀 밀어줬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 하면요. 팔레비 왕조 때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하면서 왕조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야 됐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었던 CIA가 쿠데타를 지원해요. 그래서 다시 그 팔레비 왕조를 복귀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맞아갔었는데 문제는 이슬람 혁명이 1979년에 벌어졌죠. 그 이후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팔레비 국왕이 또 하필이면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또 받아주죠. 네. 그러니까 이란의 급진파들은 야 이제는 미국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사이다라고 라는 그런 스탠스가 서지면서 결국 계속 강대강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 걱정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펜스 포럼에서 이란을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란, 그리고 북한. 밀착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그 주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 4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방법이 북한에 흘러갔을 것이다. 뭐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4월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다음 장거리 자폭드론 등 한 300기 이상을 동시에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뭘 했냐면 이제 자기의 하수격인 이제 헤즈볼라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지상에서 준동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발사를 할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국가 이제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거기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도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지상의 준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랄까 지휘 통제 혼란이나 마비가 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서로 다른 세 곳이나 네 방향에서 이제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렇게 발사를 한 거예요. 그때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시라는 개념이거든요.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반도 정장에 갔다 오게 되면 우리 전장은 바로 북한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붙어 있어요. 네. 동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산 말고 예를 들어서 240mm 방사포, 그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화살과 같은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KN-23 같은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동심이 없기 때문에 사전 경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거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오물풍선에서 보시다시피 뭐가 같이 했죠? GPS 재밍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했을 때 GPS 재밍을 했기 때문에 공항도 일부가 훔치고 바다에 있는 배가 뭐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기타 우리의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자제품도 문제가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안타깝고 좀 뭐랄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또 권위주의 가치 사설에 의해서 또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북한 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한 거죠. 그럼 목적성을 갖고 갔는데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그런 어떤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던 상황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을 갖고 갔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이라든가 이란이 써먹었던 미사일 전술 등을 이제 북한이 답습해서 바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드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이드 136이에요. 장거리 자폭 드론인데 이게 이란에서 만들어졌고 또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다 제트 엔진을 다른 샤이드 238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풍선이 아니고 드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4월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 제트 장거리 자폭 드론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이전도 저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위주의 국가 사슬의 어떤 확장을 통해 갖고 북한이 지금 러시아나 이란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도 국강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게 참 중동 정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고 그리고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인데 문제는 이제 사우디의 국왕마저도 건강 악화설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두 개의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수니와 시아파의 지정학적 문제가 지금 불안정성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그래도 같은 종교인데 설마 그렇게 사이가 나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라크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둘의 적대감은 타 종교를 대하는 적대감보다 오히려 더 심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동 쪽에서는 대리전 수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1인자가 사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건강이 악화됐고 이란은 2인자가 사망한 상태이긴 하지만 불분명한 미래가 점쳐진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그림은 나오기 힘들다. 네. 앞으로 조만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그림보다는 좀 더 모호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전쟁도 저는 보니까요. 다른 나라랑 싸우는 것보다 내전이 더 무서운 것 같고요. 네네. 종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이제 파가 다르다고 해서 더 무섭게 싸운다. 지금 저희가 잠깐 잊고 있던 것 같아서 가자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동 정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중심부 또 중부 난민촌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휴전안을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5월 30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네. 하마스의 군사 통치 능력을 파괴하고 모든 인지를 석방하고 가자 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충족돼야 영구적인 휴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스라엘 안에서 예. 하마스의 뿌리를 뽑지 않는 이상 전쟁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름의 씨앗 이스라엘 특수작전부대가 여름의 씨앗이라는 작전을 수행해서 인질 4명을 구출했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그때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이제 인간인 피해가 발생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름의 씨앗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나 여름에 작전할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씨앗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작전명이라든가 어떤 성명을 통해 봤을 때도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때요? 이란은 그림자 전쟁을 했잖아요. 대리를 내세워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란이 계속 개입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갑자기 터졌다기보다는 이란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저항의 축들, 시아파의 지원을 받는 우리가 얘기하기엔 무장단체 그들이 얘기하는 저항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전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는 제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중동 쪽의 구도를 보면은 시아 벨트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전엔 이란이 혼자 동떨어져서 시아파 맹주지만 좀 외로운 상태였다면 이제는 이란과 그리고 예멘 그리고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어떤 벨트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들끼리 인력이나 아니면 무기 아니면 뭐 어떤 네트워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멈출 이유가 그다지 있을까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중동 쪽 얘기를 짚어보면 참 항상 답답한 것 같아요. 답이 안 보여. 그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 뭐 중동이 언제 뭐 평화적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이제 무력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동 정세가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관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향배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리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에서 이 러시아하고 이란과 뭐 하마스, 헤즈볼라 다 엮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이 다시 중동에서 화약고가 폭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큰 그림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뭐랄까 안정기에 좀 휴전에 어떤 가까운 정도의 그런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면 저는 이제 중동의 어떤 그런 무력의 어떤 강도도 낮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더 크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격렬한 싸움이 가게 된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그다음에 기타 이란과 협조해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동 지역, 그다음에 또 대만,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극심하게 날 것이다. 지금 현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소강 상태예요.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북한 지역들이 보게 되면 조금 뭐라고 하면 무력의 강도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미사일 대신에 오물풍선을 보낸 것도 그 하나의 어떤 뭐랄까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좀 큰 방향은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러 전쟁도 그렇고 가자지구 전쟁도 그렇고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한계에 봉착을 하면은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그 상황은 바로 현 시점에선 그겁니다. 네,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